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호킹 복사에 대해서 베켄슈타인 호킹 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킹 복사는 이제 블랙홀에서 빛이 나오는 그런 레디에이션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블랙홀은 모든 빛을 이제 흡수한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빛을 이제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또 느닷없이 이제 블랙홀에서 다시 뭐 빛이 방출된다고 하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실 좀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스티븐 호킹은 이런 블랙홀도 실제로는 빛을 내고 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블랙홀의 질량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이제 붕괴한다. 그래서 블랙홀도 하나의 폭발을 해서 나중에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붕괴의 과정을 따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센세이셔널하고 또 좀 뭐 패러독스와 같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또 많은 학자들의 어떤 관심을 받고 현재까지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을 완전히 사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 한해서 최근 연구 결과들도 좀 소개해드리고, 이 블랙홀의 호킹 복사가 사실 엔트로피, 블랙홀의 엔트로피에 관련된 어떤 패러독스에 또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베켄슈타인 호킹 복사가 뭔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 베켄슈타인이라는 이 이스라엘 학자가 먼저 이제 블랙홀의 엔트로피를 얘기하면서 그 엔트로피가 이제 사건의 지평선을 의미할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블랙홀에 어떤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고 했죠. 슈베르트 실트 반지름에 해당하는 그 크기가 이제 사건의 지평선인데, 빛이 이 사건의 지평선 안에 들어오면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갇힌다고 했죠. 뭐 모든 물체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블랙홀 안에 이제 특이점이 있어가지고 특이점은 굉장히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이런 사건의 지평선은 상당히 이제 반경이 큰 거죠. 슈베르트 실트 반지름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면은 이 특이점까지는 그냥 이제 빨려 들어간다. 물론 빨려 들어간 시간도 상당히 이제 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건의 지평선이 있는데, 이게 블랙홀이 다른 어떤 물질들을 이제 빨아들이면은 조금씩 그런 사건의 지평선이 이제 넓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물질은 하나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블랙홀에 어떤 책을 집어던진다고 했을 때 그 책에 대한 정보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어떤 엔트로피, 우주 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해야 된다라는 열역학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를 따지면은 빨려 들어간 블랙홀의 어떤 없어진 엔트로피만큼 전체 엔트로피가 이제 더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켄슈타인은 이 블랙홀의 엔트로피를 어떤 사건의 지평선의 면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그 면적이 이제 더 커진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처음에는 스티븐 호킹도 그런 의견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그걸 이제 골똘하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블랙홀 자체가 하나의 온도를 가지고 열을 방출하는 즉 엔트로피를 가진 그런 전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이 이제 베켄슈타인이고, 그걸 이제 스티븐 호킹이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베켄슈타인 호킹 레디에이션이라고 현재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줄여서 그냥 호킹 복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스티븐 호킹이 본인의 책 시간의 역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스티븐 호킹이 주장한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어떤 위키피디아나 혹은 다른 전체 물리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던데, 사실 이 설명 자체에는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원래 이제 논문을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어떤 설명은 맞지 않고요.
그런데 일단 이게 어떤 설명인지 한번 보면요. 네, 그럼 이런 그 스티븐 호킹의 설명을 일단 한번 따라가서 한번 보면요. 그 베켄슈타인 호킹 복사라는 건 이제 양자 요동 퀀텀 플럭추에이션에 의해서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열 복사를 이제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양자 요동, 이제 퀀텀 플럭추에이션은 이게 뭐냐면 이제 진공 자체가 그 하나의 그 입자와 반입자로 이렇게 생성됐다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를 이제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 그건 사실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에 기인하는 건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즉 어떤 그 하이젠버그의 그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은, 즉 델타 E하고 델타 T, 즉 에너지의 불확정성 곱하기 시간의 불확정성이 2분의 hbar, hbar는 이제 플랑크 상수를 이제 2파이로 나눈 양인데, 요거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즉 시간이 만약 충분히 짧다면은 이 에너지가 충분히 큰 값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상태가 입자와 반입자로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그 에너지 상태가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떤 순수하게 에너지가 0인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베큐움이 일렉트론과 뭐 포지트론으로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양성자와 반양성자로 생길 수도 있겠죠. 또 사람과 반사람도 순간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벤트 호라이즌이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이 있을 때, 즉 이 안쪽은 이제 블랙홀의 특이점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안쪽으로 들어간 빛은 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물론 안에서도 그 백큐움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밖에서도 이제 백큐움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겠죠. 안에 있는 놈들은 원래 못 빠져나오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밖에 있는 경우에 일렉트론과 만약 포지트론이 생겼다,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겠죠. 다시 아날레이션이 돼서 없어질 수 있는데, 마침 요 포지트론이 블랙홀 쪽으로 이제 빨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일렉트론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일렉트론이 블랙홀에서 이제 레디에이션 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복사를 한다는 얘기고, 그럼 이 포지트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반입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질량을 가져서 이 블랙홀의 그 입자의 질량과 서로 또 만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상쇄돼서 전체 블랙홀의 질량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좀 그럴듯하죠. 네, 일단 한번 계속 한번 보면요. 그래서 이때 반입자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향해 떨어지고 입자는 외부로 방출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생겼을 때 입자는 밖으로 방출되고 반입자는 이제 빨려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반입자가 블랙홀 내부 입자와 충돌해서 쌍소멸을 한다. 즉 블랙홀의 질량과 소멸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제 블랙홀 질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블랙홀 자체가 이제 레디에이션을 하는 그런 효과와 이제 같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호킹 레디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좀 그럴듯하지만 조금 따져보면 사실 조금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만약 이게 입자와 반입자가 이제 같은 확률로 생길 텐데 왜 입자만 밖으로 빠져나오고 반입자는 안으로 블랙홀 안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느냐? 입자도 블랙홀 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런 레디에이션 효과가 또 상쇄가 되겠죠. 그런 오류가 대표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네, 이건 스티븐 호킹이 1974년에 쓴 블랙홀 네이처 논문인데요. 논문 제목이 이제 블랙홀 익스플로전이라는 논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어디서든 이런 그 이벤트 호라이즌에서 입자 반입자가 생성돼서 뭐 반입자가 이벤트 호라이즌 안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없고, 하나의 양자 장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2페이지짜리 논문이지만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호킹도 사실 본인의 해석이 엉터리라는 걸 사실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론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는 게 있죠. 즉 진공의 베큐um 에너지는 사실 어떤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퀀텀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서 하나의 그 입자와 반입자로 우리가 무수히 이렇게 많은 하나의 virtual particle인데요. 가상 입자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건 맞는데 그런 상태가 블랙홀 이벤트 호라이즌 주에서 있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와 거기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서의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게 어떤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 주위에 시공간이 굉장히 휘어진 상태에서, 즉 중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상태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큰 거죠. 크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가속되고 있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입자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중력의 효과가 없는 상태에 비해서 시간도 천천히 흐르고, 그 다음에 시공간의 공률이 굉장히 이제 급하게 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이 먼 지점에서 제로 포인트 에너지보다 더 높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 높은 상태에서 어떤 에너지가 똑같은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도 에너지가 이제 방출되는 것과 같은 복사가 되는 그런 효과가 생겨나는데, 이걸 이제 언루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루 효과 때문에 실제로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 경계에서 이제 복사가 일어나는 같이 보이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으로는 스피븐 호킹 자체도, 호킹도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했는데, 시간의 역사에서는 이제 입자와 반입자의 페어 프로덕션에서 버추얼 파티클에서 실제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잘못된 설명이었고, 만약 스티븐 호킹의 설명대로라면은 어떤 입자가 사실 나오는 거지, 어떤 빛의 형태로 에너지 복사가 일어나는 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의 설명은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천체 물리학 하시는 분도 제가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 마치 입자와 반입자에서 반입자가 빨려 들어가면서 복사가 나오는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럼 그게 이제 하나의 파티클이 나오는 거지 어떤 전자기파 형태의 복사는 아닌데, 그걸 마치 전자기파 복사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건 사실 조금 잘못된 설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베켄슈타인 호킹 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런 처음에 베켄슈타인은 블랙홀이 특정한 온도를 가지고 이에 따라 이제 복사를 한다고 1973년에 제안을 했고, 그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스티븐 호킹이 이제 구분 시공간에 어떤 양자 장론을 적용해 가지고 이 블랙홀이 질량에 이제 반비례하는 온도를 가진 흑체 복사를 이제 방출함을 증명했다. 즉 여기서 흑체 복사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온도가 정해지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복사 에너지의 프로파일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흑체는 동일한 패턴의 동일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전자기파를 이제 주파수별로 이렇게 방출해야 된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레일리 진스 공식이라고 하는데, 그 공식에 따라서 이제 전자기파를 복사하고요. 그래서 블랙홀 자체도 하나의 온도를 가지는 이제 흑체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호킹 온도가 블랙홀의 온도를 의미하고, 이건 질량에 이제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질량이 작은 블랙홀이, 즉 작은 블랙홀이 더 많은 온도가 높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복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복사하면 더 빨리 디케이를 하고 더 빨리 이제 나중에
폭발로서 이제 수명을 마감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콥 데이비드 베켄슈타인 유대인이고요. 스티븐 호킹이 이제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제 발전시켜서 호킹 복사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건데, 항상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호킹 복사 자체가 실험적으로 아직 이제 증명이 안 됐다는 거고, 그 증명이 안 된 이유는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어떤 우주의 온도가 예를 들어 태양의 어떤 수배 정도의 크기를 갖는 블랙홀인 경우에 수명이 10의 67승 정도 이어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사의 에너지량이 굉장히 작고, 즉 온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K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주 배경 복사, 즉 우주가 태초에 빅뱅에서 폭발했을 때 식어서 현재 나오는 빛이 2.7K의 어떤 우주 배경 복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즉 태양의 수배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이 방출한 에너지보다 외부에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호킹 복사는 이제 관찰이 안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익스큐즈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량이 더 작은 블랙홀들은 이런 호킹 복사가 이제 관측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사실 또 관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어떤 입증된 이론은 아니다. 대부분의 어떤 천문학자들이, 전체 물리학자나 물리학자들이 동의는 하지만 완전히 이제 입증이 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이 블랙홀과 연관돼서 이제 블랙홀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엔트로피는 하나의 어떤 정보라고 했죠. 즉 가능한 어떤 미시 상태의 개수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이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바로 사건의 지평선의 넓이와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블랙홀이 이제 충돌하면은 질량이 점점 이제 커지겠죠. 합해지니까 커지면서 물론 중력파를 뱉어내고 그만큼 에너지는 이제 감소되겠지만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지평선 자체도 이렇게 넓어지는, 즉 이쪽이 시간축이고 이쪽이 이제 공간축일 때 두 블랙홀이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사건의 지평선도 이렇게 넓이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이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블랙홀의 온도는 아까 질량이 작을수록 높다고 했죠. 질량이 작다는 건 슈바르실트 반지름 자체도 이제 작은 겁니다. 작기 때문에 특이점과 사건의 지평선 간의 이제 거리가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 중력이 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즉 표면 중력이 이제 클수록 저 블랙홀 온도가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표면 중력을 우리가 카파로 했을 때 그 온도가 이제 카파에 이제 비례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또 엔트로피는 사건의 지평선 넓이에 이제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 넓이를 이제 A라고 했을 때 엔트로피가 A에 이제 비례하는 이런 수식을 만족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현대의 어떤 물리적인 해석은 이러한 초대칭 블랙홀에서 엔트로피를 어떤 끈 이론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뒤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 앤드루 스트로빈저와 이제 캄란 바파라는 이 하버드의 두 물리학자가 이걸 이제 계산을 한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D 브레인의 어떤 미시적 상태로 이 블랙홀의 이제 엔트로피를 정의를 하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 블랙홀 자체를 우리가 또 자세하게 이해를 하려면 끈이론 혹은 초끈이론까지 이해를 해야 되고, 제가 향후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끈이론과 초끈이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호킹 복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블랙홀의 형성과 진화를 보시면은 이제 형성은 어떤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론의 그 장방정식을 풀어보면은 하나의 그 특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이제 중력이 충분히 그 세면은 특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펜로즈의 그 특이점 정리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갇힌 표면 이론이라 해서 closed trap surface가 존재하면은 이게 슈링크해서 이제 블랙홀 특이점으로 이제 간다. 이게 바로 이제 올해 그 노벨상을 받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제 펜로즈 특이점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사건의 지평선 자체도 블랙홀이 이제 물질을 빨아들이면은 점점 이제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두 블랙홀이 충돌하면은 역시 사건의 지평선의 넓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과 연관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호킹의 그 오리지널 페이퍼 1974년에 발표된 이제 블랙홀 익스플로전이라는 논문인데 2페이지짜리 논문이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블랙홀의 최후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킹 레디에이션으로 인해서 점점 질량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의 그 폭발로서 모든 에너지를 이제 한 번에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홀 자체도 수명이 있다. 그렇지만 그 수명이 충분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태양 질량이 한 10의 9승배, 즉 10억 배인 경우에 한 10의 94승 작을수록 이제 점점 수명이 줄어들죠. 그래서 한 100톤짜리는 1초, 태양 질량이 한 2배 정도면 10의 67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블랙홀이 우주의 나이보다는 훨씬 그 수명이 긴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블랙홀에서 발생하는 레디에이션도 이런 강착 원반, 즉 어크레이션 디스크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에 비하면 굉장히 그 미미한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킹 복사가 사실 어떤 실제로 우주에서 관찰이 될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배경 복사의 그 온도가 현재 그 태양 질량 블랙홀 정도, 태양 질량의 수배 정도의 블랙홀의 온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호킹 레디에이션은 이제 관찰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그 CERN에서 그 유럽의 그 입자 가속기 LHC에서 미니 블랙홀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때 미니 블랙홀이 만들어지면 이런 호킹 복사를 할 거다. 호킹 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런 호킹의 이론을 이제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킹 복사 이론이 틀렸다면은 그 블랙홀이 우리 지구 주위의 어떤 질량을 흡수해서 점점 성장해서 이 지구 자체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블랙홀 인포메이션 패러독스라는 게 있는데, 아까 그런 그 블랙홀이 어떤 물질을 흡수하면은 거기 원래 물질이 가진 엔트로피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하나의 그게 문제인데, 이런 그 양자역학에서는 퀀텀 인포메이션 시어리에 의하면은 이런 양자 정보는 사라질 수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풀 때 psi t는 psi 제로를 알면은 psi t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그 유니타리 오퍼레이터, 즉 E의 마이너스 h 바분의 i 해밀토니안 t 하는 오퍼레이터가 유니타리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즉 초기 조건만 알면은 시간이 t인 때 어떤 파동 함수를 알 수 있다는 거고, 거꾸로 시간이 t일 때 파동 함수를 알면은 초기 조건을 이제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조건을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파동 함수가 가지는 게 사실 하나의 정보니까 그 정보 자체가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블랙홀들이 그 아까 이렇게 그 호킹 레디에이션을 하고 점점 줄어들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블랙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정보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하나의 그 문제점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한 이론이 이제 파이어월, 하나의 그 방화벽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즉 그 블랙홀이 이제 레디에이션을 하면서 그 이벤트 호라이즌에 그런 파이어월을 이제 형성한다. 즉 하나의 그 정보에 해당하는 어떤 잔재를 이제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이벤트 호라이즌 그 서피스에 바로 그런 정보들이 이제 남아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조셉 폴친스키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보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아니면 이제 블랙홀의 어떤 파이어홀에 남아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아까 그 렘넌트 블랙홀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논란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조셉 폴친스키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 끈 이론을 가지고, 즉 디브레인을 가지고 그 블랙홀을 이제 해석하는데 기여를 한 사람이고, 또 이제 노비코프 셀프 컨시스턴스 프린시플, 어떤 하나의 그 타임 패러독스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폴친스키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난 그 패러독스인데, 하나의 그 시간 여행을 했을 때 우리가 그 할아버지 그 패러독스라는 게 있죠. 내가 과거에 가서 할아버지를 죽이면은 현재 나가 어떻게 태어날 거냐, 이제 그런 걸 이제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공을 예를 들어서 그 주장한 패러독스인데, 시간이 될 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그 블랙홀 레디에이션에 대해서도 일반 상대성 이론이 틀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어떤 그 믿음 자체가 테넷이라고 하죠. 그 테넷 자체가 이제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다중우주, 즉 멀티버스에 대한 그런 이론들도 최근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 블랙홀의 엔트로피를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제 끈 이론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끈 이론 중에서도 이제 디브레인에 해당하는 그런 미시적 상태로 우리가 이 블랙홀의 엔트로피를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아직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올해 마지막 강의로서 이 블랙홀을 준비한 이유도 올 한 해가 사실 그 우리 각자에게 모두 이런 블랙홀 같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고, 이 블랙홀을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 더 어떤 그 싱글레리티로 들어가서 웜홀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다른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더 긍정적이고 희망찬 어떤 2021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블랙홀 이론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과 또 가정과 생업에 더 큰 축복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그럼 또 새해는 더 밝고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